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금요일이긴 하지만 오늘 마켓나우 2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워낙에 좋았고요. 우리 네.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수로는 상승다운 상승세가 맞아요. 나와주고 네. 있죠. 그리고 어제 마음 덜컹하게 했던 반도체 주들도 이제 반등에 네.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요, 유가증권 시장 바라보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국인의 동향 때문에 그런데요. 기관과 현재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장 초반과 달리 지금 매도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일본의 정책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이 동향도 역시나 주시하셔야겠죠? 네. BOJ가 오늘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사실은 동결적으로 이미 네. 상당히 굳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 자체를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오늘 BOJ 움직임 일단은 주시를 해야 되겠죠. 특히 금리 여부보다도 BOJ에서 우에다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엔화의 어떤 정상화 이 네. 입장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연준이 금리를 더군다나 50bp나 내렸기 때문에 아마 BOJ의 기존 입장이 유지되지 않겠냐. 어떤 이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우에다 총재 발언이 더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 점심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켓나우 2부 2시간 딱 함께 하시고 그 결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먼저 주요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죠. 오늘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시장 전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그대로 AI 이슈가 포착한 내용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약세 보이는 섹터가 2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디지털 화폐 쪽하고 원전 쪽 외에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영풍그룹, 이 고려아연 관련된 이 지분 경쟁, 이 이슈가 오늘도 역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전력 설비가 강했다 그러면 오늘은 전선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주제는 같습니다. 이슈는 역시 같다고 좀 봐야 되겠고 방산이 어제 약세 보이다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BM과 반도체도 오늘 괜찮습니다. HBM은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검찰 조정이 바뀌었죠. 새 검찰총장이 이 딥페이크 관련돼서 강력하게 좀 대응에 나서겠다 얘기를 한 게 이제 오늘 강세 배경이 좀 되고 있고 전력 설비 말씀드린 대로 좀 오늘도 괜찮고요.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화장품, 아이폰, 드론, 의류, 조선, 2차 전지, 대왕고래, 보안 등등등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음식료, 자동차, 암호화폐 쪽은 플러스권이긴 한데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제일 크니까 영풍 쪽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MBK 연합군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려아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최윤범 회장 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좀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지금 백기사로 한국투자증권이 나섰다 이렇게 이제 한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투증권에서 일단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한투 고려아연이 이 지분 경쟁에 한투증권이 이제 백기사로 나서서 단지 한투증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투증권이 다른 그러니까 해외 쪽의 IB라든가 해외 쪽의 PF들 쪽과 그러니까 자금 동원이 가능한 쪽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연계를 해서 고려아연의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쩐의 전쟁으로 이제 표현도 제목에도 표현이 이제 쩐의 전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 돈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고려아연 주가는 70만 원을 어제 이미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66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넘어선 상태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돈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확인이 된 게
고려아연이 이제 이제는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려아연 측도 직접 자금을 조달하든 대외주에서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하든 간에 고려아연 자기 지분을 이제 매수를 시장에서 직접을 해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전의 전쟁, 돈의 전쟁이 이제 더 화끈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뭐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영풍그룹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또 한번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영풍정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만 원을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풍도 13% 오르고 있고 고려아연도 오늘은 72만 원대까지 좀 올라가면서 2.83% 정도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공개 매수가 66만 원 훨씬 넘어선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조금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가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공개 매수 대상 종목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종목들 영풍이라든가 코리아서켓이나 조선내와 지금 영풍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쩌는 전쟁은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동원하느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 명분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서로 이를테면 이제 MBK 연합군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의 그동안에 너무 좀 방만한 그런 M&A 전략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부채만 들고 있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MBK 측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좋은 쪽, 나쁜 쪽만 부각을 시키는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명분 싸움과 돈의 싸움인데 결국 관건은 돈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다음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 얘기를 좀 오늘 이제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선주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전선주는 개별 재료가 하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전선, 전선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전선이 미국 HVDC 케이블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다. 900억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HVDC는 초고압 직선, 초고압 직류 전압을 직류 전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좀 그 기술력에서 글로벌 일본 케이블 회사라든가 유럽의 케이블 회사들보다 이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딸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첫 진출, 첫 수주를 함으로써 일단 이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내놨다. 이게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를 따낸 곳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송배전망들이 뭐 40, 50년 된 이런 노후화된 송배전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 특히 이제 가장 미국의 큰 주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서의 어떤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HD 현대일렉트리라든가 효성종합과 같은 기존의 HDVC, HVDC 이제 케이블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도 미국 내에서의 수주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좀 낳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오늘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까지 전체적으로 전선주들 강한 상승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강한 상승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HBM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좀 들어가 보시죠. 예. 이 직접적으로 우리 쪽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지난 8월 말과 그다음에 9월 중순 최근 2달간에 걸쳐서 연달아 내놓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핵심은 AI 고점론, 그다음에 AI가 이제 투자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HBM을 비롯해서 한국의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이 앞으로 전망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골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일본 장비 업체들의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 업계에 있어서 일본 업체들은 사실 세계적이죠.
주요 반도체 어떤 분야들마다 일본 장비 업체들이 사실 세계 1, 2위권들을 석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일본 장비 업체들은 한국의 HBM 시장이 한국이 주도하는 HBM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고 전 세계 HBM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 한국 HBM 업계의 이 생태계에 좀 편승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런 디스코, 토와 같은 이런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요.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한국 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또 한국의 R&D에 대한 투자를, 한국 시장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결국 HBM인데 이 HBM 쪽이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보고 그 HBM의 이제 선두에 있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HBM의 수요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HBM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젠슨왕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본 장비 업체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국의 삼성전자, HBM을 만드는 회사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HBM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유망하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일본 장비 업체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그래서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전체로 반도체 회사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오늘 좀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HBM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 걸 봤을 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의 위력이 지난 2021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한 번 발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우려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다행히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다 높은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뜀박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반도체주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좀 가봐서요. 예, 이렇게 좀 됐고요. 화장품. 딥페이크 한 번만 짧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심우정이라는 분이 이제 이번에 새로 검찰총장이 된 분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민생과 부패, 딥페이크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그래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딥페이크주들은 이 사실 테마는 빨리 좀 소멸되면 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파가 사실 너무 크죠. 그들은 장난으로, 그들은 재미로, 또는 돈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이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가장 엄청나게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정부 당국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목 마무리 살짝 보고 마무리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이 어제 11시에 있었네요.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한싹 16%, 센즈랩, 모니터랩도 6% 전후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한빛소프트도 3%. 오늘은 한싹이 가장 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핑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우선 이 질문부터 네. 먼저 드리려고요. 시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엔비디아나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이 나올 때 그런 관련주들을 매수하면서 대응하신 거 아주 좋은데 일단 추세선을 이용을 하셔서 매수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항선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그런 전술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세선에 따라서 지지 여부, 저항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성이 깊은 다우 차트부터 좀 볼까요? 네네. 자,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연중 최고점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장도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 지수가 간밤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 라인들 어느 저항선을 현재 찍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고점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파란색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추세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1월에 또 대선이 또 있죠. 미국의 대선이 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 같은 경우에는 4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나와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옵니다. 일단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라인이 41,7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조정이 나와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최고점 저항선 라인은 어제자 그 고점이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다우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도 또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 장도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 최고치를 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나스닥 차트도 다우하고 비슷해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 그림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중요한 라인에 지금 와 있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한 라인들이 있어요. 자, 그 라인들을 위에서는 이게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차트들인데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간밤에 올라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딱 찍고 끝이 났죠. 찍고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 이 차트는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죠. 이 나스닥하고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있는 그 차트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요 라인들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한 번씩은 꼭 찍고 나서 빠졌던 라인인데 과거 차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본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 위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연두색 저항선 찍은 라인은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고요. 지금 그림상 W자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더 여기서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은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치가 18,260포인트로 보이는데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차트로 과거에 18,671포인트 찍었던 과거 7월 11일자 그 라인들을 한 번 더 고점을 도전을 하면서 지수 상승이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엔비디아 차트를 또 보면서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260선, 2포인트선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나스닥에 엔비디아도 있지만 테슬라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저항선 한번 찍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제가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는 그 차트죠. 자, 테슬라 차트가 올라가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자, 과거를 보시면 삼각수렴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중이었습니다. 그 삼각수렴이 이 파란색 저항선이었는데 자, 과거에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을 때 관련주들이 15%에서 20%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테슬라 추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날도 보시면 테슬라 저항선에서 8% 넘게 빠졌던 그 그림도 보시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빠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딱 찍고 끝난 상황이죠. 자,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248.5불인데요.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이 위에 280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280불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마련이 되겠고요. 저 280불 저항선 라인을 한번 찍으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나 한번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280불입니다. 테슬라는 저 저항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48선 돌파 여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80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재매수는 전략으로 이 테슬라를 바라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7%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우리 증시로 돌아와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와 많은 상관성을 지니면서 이런 동향을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기다렸던 엔비디아 우리 살펴볼까요? 네. 자, 엔비디아 차트가 예전에는 저 밑에 있는 지선까지 빠지면서 한번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보였는데 자, 지금 상황은 또 그래프들을 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매니저들이 지금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이냐면 자, 140.7불에서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청자분들 차트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저점에서도 일봉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밑에 105불 정도 되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 지지선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밑에 지지선에서 저항선이 왔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을 찍고 저항선을 한번 찍을 차례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찍으러 가면 W자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5.3불 라인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136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 두 번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라인 136.4불 정도 되는 저 연두색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현재는 매도를 하시는 라인이 아니라 매수를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살펴주세요. 오늘 장에서는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지선을 한번 살짝 깨고 내려갔었는데, 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온 그림에서, 저희 추석 전에 있던 그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뚫었다가 또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또 뭘 의미를 하냐면, 오늘 엔비디아와 나스닥 지수가 살짝 빠졌을 경우에 밑에 한번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위에 있는 정상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62,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자,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뚫어야 되는 라인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이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과거에 이제 8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지선 라인으로 형성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단기 저항선으로 변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찍고 올라가서 68,800원 라인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저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야 그러면 엔비디아가 위에 있는 134불 라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같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77,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68,700원 라인, 요 라인을 꼭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7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서 네. 그 종목별로 제시해 주신 가격대가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네.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네. 자, SK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마찬가지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34불까지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로 다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이날이었죠. 이날 제가 9월 3일 날 17만 원 넘게 있을 때 제가 요날 매수 잡지 마시고 엔비디아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니까 밑에 15만 3천 원에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한 13% 이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어제자 일봉 저점하고 어디가 추세선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과거에 요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24만 8,500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라인, 그 추세선하고 그대로 연결된 그 라인이 어제자 딱 저점하고 딱 맞아지는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그 추세 지지선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오늘도 한번 갭상으로 올라왔다가 살짝 갭을 메꾸는 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15만 3천 원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어보브 반도체가 너무너무 재밌는 차트예요. 그래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추세선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부터 저점하고 연결이 된 그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아주 유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과거 이쪽 추세선을 한번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작용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다시 지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25,750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도 보시면 중요한 게 요 라인들을 찍으면서 한 번씩 조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요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8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작년 11월자하고 연결된 그 추세 지선과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 지선을 찍고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어보브 반도체 매수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그 라인들이 오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라인이 1,500원서부터 1,1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라인들에서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위로 한 번씩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과거 고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인데 그 수치가 18,15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1,500원서부터 1,1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위에 올라갈 때 저 빨간색 추세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18,000원 정도 되니까 그 라인들 보시면서 드리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한고래 관련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시간에 또 언급 주시는 파트너님들도 많고 한데요. 2차 전략회의가 25일 열린다고 하죠. 그리고 뭐 수출 비용이 예상보다 네. 좀 많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 것 네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대한고래 관련주 특히 또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아침상에서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저항선을 뚫고 힘차게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천연가스관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주 큰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저항선을 지금 뚫었다는 의미가 되게 호재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고 추적 저항 거래일에서도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다가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동그라미 친 라인들은 일본 고점하고 고점을 동그라미 친 라인인데 그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한 저항선이 51,5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51,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끊으셨다가 다시 재매수,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재매수 전략을 잡으실 때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45,700원서부터 그 지선 라인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라인들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51,500원 라인서부터 한번 절반은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56,000원까지 한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추세 저항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저력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51,500원 선 중요한 가격대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재매수 45,700원 선 이상 가격대부터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1,500원 다시 한번 도달 시에 그때 절반 정도 차익을 가지고 가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한 종목 더 가져온 게 한국 석유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한국 석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1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 지선을 지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7,750원까지 지금 현재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매수 관점으로 지금 대한고래 관련주들도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딘지 알아야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일봉상 고점 라인들 연결을 한 그 추세 저항선이에요. 자, 저 저항선들은 꼭 한 번씩 찍으러 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이 저항선들 라인들까지 한번 제가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하고도 계속 연결된 라인들도 있지만 과거 차트를 보면 그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신규로 매수로 잡으실 분들은 17,000원 이하는 여전히 그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최고 목표치는 25,000원을 보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21,5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21,500원 정도 올라가면 50%는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 있는 25,000원까지 가면 거길 최종 목표치로 보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국성규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바라볼 공략주를 바로 네.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공략주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찍었던 그 종목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종전이 되면 그 재건에 좀 도와달라고 현대 건설기계 또 얘기를 했던 그 기사도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평화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협상의 큰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러시아에서는 유럽으로 관이 3개밖에 안 지나갔었는데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평화협상이 체결이 된다면, 종전이 된다면 현대건설기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과거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가져나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과거 라인, 최근에 9월 9일 날 찍었던 최저점 지선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지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 왼쪽에 보시면 그 라인들도 추세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최고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 라인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기계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선을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9월 9일 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 47,00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해도 되는 게, 밑에 다시 지선 라인까지 와서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럼 이 연두색 저항선 밑에 있는 55,000원을 뚫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다가 위에 연동이 되어던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6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54,600원 라인, 그 밑에 매수를 잡으시면 54,600원 라인을 저항선을 보시고, 뚫어야 되는 저항선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제시한 공략주는 HD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급속도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더 자세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풍이란 회사와 고려아연이 대체 무슨 관계길래 경영권을 놓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엮여있는 상장 주식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모멘텀이 된 사건은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영풍그룹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13일 날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이 사건이 본격화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뒷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영풍그룹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형진 고문인데요. 영풍그룹의 실제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세 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문 역할로서 장형진 고문이 그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13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5년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은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있어 왔던 그룹입니다. 사실은 같은 황해도 출신의 창업주들이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영풍그룹에서 고려아연이 새로 출범하게 되고요. 두 회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75년간 공동 경영을 해오다가 이 정경진 고문이 지난 13일에 두 가문의 공동 경영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워딩하면서 사실상 두 가문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표현 자체는 3세로 넘어간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주 간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3세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간에는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로 같이 공동 경영을 해왔지만 사이가 뭐 그렇게 이렇게 가깝지 않은 오촌 관계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오촌 관계인 3세 경영으로 오면서 두 가문의 어떤 그 공존이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영풍그룹은 사이좋게 나눠 가졌던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우리가 직접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 고려아연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 구조로 보면 고려아연의 전체 지분의 34%,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34%를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33.9입니다. 9%를 고려아연의 최씨 일가가 가지고 있고요. 영풍그룹의 장씨 일가는 33.1%. 그러니까 러프하게 34대 33으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단 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장영진 고문의 공식 선언이었다. 지난 13일 선언이었다라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있었던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럼 어떤 형태로 경영권을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이 그 경영권을 최씨 일가로부터 가져오려고 했는지를 여기 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그룹의 공시인데요. 고려아연 보통주를 시장에서 인수하겠다,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거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6.98, 그러니까 러프하게 7%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내지 최대 14.6%를 시장에서 직접 사서 아까 말씀드린 34대 33의 지분율을 뒤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영풍그룹은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은 지금 고려아연 지분을 1.58% 가지고 있거든요. 영풍정밀의 경영권까지 인수해서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같이 가져오겠다라는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적게는 2조, 많게는 3조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실탄을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뒤에서 그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그룹으로부터 고려아연을 전체 경영권을 사갈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동시에 맺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에 지금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서 그럼 좀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4대 33이라는 지분율이죠. 33.9니까 러프하게 34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풍은 33입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 쪽과 결탁해서 지금 34대 33의 지분율을 뒤바꿔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수들이 좀 있긴 합니다. 최씨 고려아연 그 최씨 일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15.6%에 불과하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던 현대차, LG화학, 한화그룹의 우호 지분까지 합칠 경우에 34%라는 거고요. MBK 파트너스는 지금 이 지분이 사실상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우호 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최씨 일가는 우호 지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칠 경우에 34%가 된다라는 거고요. 장씨 일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영풍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가가 가진 지분을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장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상 33%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3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확보한 펀드의 자금을 통해서 지분을 시장에서 25.4% 기타 주주 지분을 사올 경우에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분쟁,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장씨 일가가 최씨 일가로부터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났는가? 사실은 두 그룹의 그 공동 창업부터 그 이후의 갈등, 분쟁 상황까지 좀 히스토릭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다음 그래픽 보시면 고려아연 최씨 일가, 영풍 장씨 일가, 그래서 최씨 장씨 일가로 저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분쟁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49년에
황해도에서 같이 태어났던 장병희 씨, 최기호 두 회장이 공동 창업주였거든요.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초창기에 영풍기업사는 농수산물을 주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비철금속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도 그 어떤 약간 무역상 역할을 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계속 같이 이제 경영을 해오다가 1974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비철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구리, 아연 뭐 등등요. 그러면서 재련하는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수요가 많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장씨 일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영풍그룹을 계속 경영하게 되고요.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그래서 한 지붕에서 시작된 회사지만 두 가족으로 계속 이렇게 공동 경영을 해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창업주 2세까지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게 2022년입니다. 창업주 3세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두 회사 간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2022년도 2023년 사이에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유상증자와 자사주 스왑을 통해서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을 우호주주로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 회장은 본인이 직접 지분을 사기보다는 백기사를 통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고려아연이라는 그 알짜배기 회사의 경영권을 확고하게 굳히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영풍그룹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영풍그룹은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회사 영풍과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의 33%까지 계속 늘려왔던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올 2월이 되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의 그 재련 사업만 가지고는 사업의 확장성이 별로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주목되고 있었던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린 수소 분야에 본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배당을 줄이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이런 그 주주총회 그 결산 배당을 줄이는 축소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풍은 반대하게 되죠. 왜냐? 영풍은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였는데 한 해에 고려아연 지분을 33% 갖고 있으니까요. 고려아연으로부터 500억 내지 1000억 정도의 배당을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해왔던 회사인데 고려아연이 배당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의 그 상정했던 결산 배당 축소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두 회사 간에 갈등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주장했던 결산 배당 축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고려아연의 신규 사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올 6월입니다. 고려아연이 설인상사라는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설인상사는 영풍그룹의 계열사거든요. 근데 설인상사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동업 경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설인상사는 주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인데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려아연의 재련 사업에 원자재를 대주는 역할도 하고요. 고려아연이 그 재련한 그 상품들을 해외 수출하는 역할도 동시에 했는데 설인상사, 영풍이 가지고 있던 설인상사의 지분을 고려아연이 가져오면서 이사회를 본격적으로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어떤 결별의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영풍그룹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영풍그룹, 그러니까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아연 자체적으로도 계속 여론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정치권 또 그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까지 동시에 지금 반발하는 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 파트너스라는 기업 사냥꾼과 함께 적대적 M&A 형태로 인수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태라고 공식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에 나중에 해외에 우리의 핵심 사업을 재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그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좀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울산에 고려아연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 김두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50년간 울산과 함께 해왔던 고려아연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향토 기업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1호로 고려아연 주식을 직접 매입하면서 울산 시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자라고 계속 여론전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 같은 경우도 어제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본인들의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약탈적인 그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를 중단하라는 촉구를 했고요. MBK 파트너스의 종로 본사까지 쳐들어가서 공개 매수에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 전체적으로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을 조금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영풍그룹과 MBK는 이런 어떤 분란을 무릅쓰고 왜 공개 매수라는 방법을 택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어제 마찬가지로 MBK 파트너스가 김광일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우리가 왜 고려아연의 경영권의 문제를 삼고 있고 고려아연을 경영권에 가져오려고 하는지를 정당성을 설명했는데요. 순차입금, 지금 최윤범 회장이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순차입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순현금들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순차입금이 줄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캐펙스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든지 그린 수소 부분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자가 늘어나서 순차입금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 파트너스는 순차입금의 증가, 순현금의 소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경영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온 이후에 최윤범 지금 회장을 일단 해임하는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론으로 보면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하는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최윤범 회장과 공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한 1시간 이상 심층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최윤범 그 회장이 글로벌리한 그 흐름들, ESG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그동안 굉장히 늘어났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와 사업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풍부한 걸 많이 봤었는데요. 경영 능력에서 보면 고려아연의 그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사실 폄하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재무 정책, 경영 그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영풍그룹 입장에서 보면 늘어나는 차입금 부담감이 고려아연의 문제다 이렇게 좀 그 지적할 수밖에 없는 둘 간의 어떤 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려아연의 최 회장이 지금 이렇게 그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공격에 나선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 어제 공식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문을 좀 냈는데요. 그 글에서 외국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며칠간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항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실제 17일 날 당일치기로 일본에 찾아가서 지금 몇몇 매체에 들리는 얘기로는 소프트뱅크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백기사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 측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펀딩, 백기사로 확보해서 외부 펀딩을 통해서 고려아연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백기사를 확보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사주 물량이 한 2.8% 되는데요. 자사주 물량을 백기사에게 넘겨서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적은 자금으로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서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에 필요한 자금 1조 원 정도를 어떻게 최윤범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투증권, 제가 알기로는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 최윤범 회장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로 나서기로 했다라는 일부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투증권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2조 원이 넘는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금융투자 회사인 한투증권이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고려아연 주가, 영풍정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부분 같은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윤범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 정도 주가가 뛰고 있고요. 지금 한 7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공개 매수하기로 했던 공개 매수 가격이 MBK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 매수에 응할 메리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추가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 시세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은 그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사들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7.6% 지분, 또 의결권이 배제돼 있는 자사주 2.4% 내지 2.7%, 이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고려아연의 유통 물량은 23%가 채 안 되거든요. 전체 발행 주식 수에. 그렇다면 그중에 14% 넘는 주식을 과연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에서 사들일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MBK 파트너스는 국내 대기업의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국내 대기업에 재매각하겠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고려아연의 전체 경영권을 사갈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과연 있을까?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74만 원까지가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 위해서 66만 원에서 추가로 공개 매수가를 높여서 나중에 국내 대기업이 재매각할 경우에 과연 MBK 파트너스가 만질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은 얼마나 될지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MBK 파트너스도 무턱대고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공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여론적 압박, 이 부분도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최윤범 회장이 대한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에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식에 배팅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겠죠. 공개 매수가 일단 성사될 것인가 하는 성사 여부, 그다음 공개 매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최 회장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는 굉장한 변동성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비컷을 하면서 이제 수혜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 모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주식과 관련돼서는 2차 전지 업종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좀 바닥을 찍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정 경제평론가 모시고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쪽이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보통 자동차를 살 때 현금만으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출을 끼죠. 다 그 자동차 할부 금융을 끼는데 네. 생각보다 미국의 그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되길래 그래요? 그게 뭐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데 20몇 % 연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휴야.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비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으니까 네네. 시장 금리는 뭐 당연히 떨어지고, 순차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내려갈 내려가고.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할부 금융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활기를 좀 띠게 될 거고요. 네네. 소비자들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덜한 게 좀 접근을 할 테니까 그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는 갖다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좀 오늘 준비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전에 캐즘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첫 번째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뭐 어떤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아직은 안 보이는 건 사실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동안의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또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가격의 그렇죠. 과도한 하락 네, 이 부분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리튬 가격이 이런 계속되는 폭락세, 하락세가 좀 주춤해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그 하락을 하다 보니까 리튬을 갖다 채굴하는 기업들의 경영 사정은 사실은 말이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업체, 배터리에서도 뭐 최상위권이지만 사실은 그 리튬 채굴, 광산에서 중국에서는 거의 뭐 상위권 업체거든요. 그러면 CATL이 네네. 전기차용 리튬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배터리도 만들지만 그렇죠. 얘네가 리튬 채굴하는 그렇죠. 회사도 된다고요? 광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일 날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UBS를 소스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그 CATL이 장기성 광산에서 그 리튬 생산을 갖다 잠정 중단한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거기 그 생산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사실 채굴 원가라고 하는 게 거의 9만 위안 정도 되는데 톤당. 네. 이게 지금 중국 내 탄산 리튬 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 한 7만 5천 위안이니까. 그러면은 비용보다도 안 나오는 거네요, 가격이. 그렇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니까. 그런 거네요. 이게 네. CATL이 일단 이걸 갖다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BS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잠정 중단 사태가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리튬 가격은 한 11%에서 한 23%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약간씩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사실은 보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업체들의 특징을 갖다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리튬 가격의 완전한 호재로 그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감산이니까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하겠죠. 리튬 가격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채굴 비용이 네. 그 판매 단가보다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채굴을 줄여서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잠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큰 명절,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농민공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러는 데는 늦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생리를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 1위라고 얘기할 글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니까 네. 사실은 서로 간에 그 계속 어떤 과잉 생산을 통한 그 상대방 죽이기 뭐 이런 전략들을 치킨 얼마든지 그렇죠. 일종의 치킨 게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중소 그 리튬 채굴 업체들을 갖다가 중국 내 리튬 채굴 업체들을 갖다가 그 치킨 그 게임을 벌이면서 압살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진 회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자본력이 있다거나 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니까 이게 이제 그 UBS의 어떤 희망대로 사실은 그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 의문의 여지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호재이면 맞죠. 이게 왜 이제 호재가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비싸게 샀던 리튬들이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평가손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갖고 근데 있으면 손해인 거죠. 지금은 이제 싸게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되면은 또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셀 업체, 양극재 업체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이제 비단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업체들 네네네네. 한테까지도 예. 그대로 예. 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쪽 내부의 얘기고 근데 CATL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가지고 이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 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죠. 이르다라는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 예, 예. 이건 계속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얘기하시면서 미국이 이중 가격 네네. 이게 이제 핵심 광물 중심으로 불가피하다. 네네. 그리고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서 중국과의 확실한 견제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서 핵심 광물 가격 보전 정책이라는 거를 시행을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통 원래는 22년 미국 에너지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2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거든요. 가격이 리튬 가격이 리튬이라든지 핵심가 니켈이라든지 그때는 뭐 이런 한참 거 좋을 때 한참 아닙니까? 좋았대요. 예. 그러니까 23년 그걸 갖다 미룬 거예요. 근데 22년 11월 그러니까 23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23년 여름이 지나면서 이게 사실은 폭락 장세로 접어든 거거든요. 예, 예. 그게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꺼내 든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한 28억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 금액을 갖다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그 핵심 강물, 예. 그게 뭐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코발트가 됐든지 이게 시장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차익을 갖다가 보존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재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럼 결국 그건 북미에서 이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조금을 준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게 그 지금 알버마이라든지 예. 뭐 기타 그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과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맞습니다. 저가로 이게 공습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업체들 같은 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알테시로 얘기하는 소매나 이쪽뿐만이 아니라 철강이니 뭐니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 광물 채굴 업체들한테까지도 이게 똑같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써서 저가 공세를 피면은 우리도 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 정책으로 만약에 쏟아붓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요. 사실은 기초통화긴 미국이 유리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CATL이 뭐 감산 효과랑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북미 지역에서는 최저 가격이라는 게 지지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천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겠는다는 그렇죠. 아무리 싼 가격에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맞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관세가 일단 확정이 됐죠. 그렇죠. 7.5%에서 25% 핵심 광물.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FEOC 규정에 의해서 IRA에서 배제가 됩니다. 아예 빠지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할 게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지금 얼마나 진심인가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 외 지역, 특히 북미 지역 간의 어떤 이런 핵심 광물에서의 어떤 이중 가격은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형성이 내년부터는 실제로 본격화가 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북미에서 핵심 광물의 이 생산 규모나 이런 게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네네. 중국산 광물의 수입을 배제 완전히 한 상태에서 그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의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를 뭐 북미에 생산하는 걸 100% 작업은 못 할 거고 네. 결국 밖에서 들여오고 해야 될 텐데 네. 이 핵심 그러니까 광물 가격 보전 정책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 갖다 중국이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존량이 많아서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부존량 자체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요? 그런데 이제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고 부존량으로 보면 북미의 부존량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은 예. 뭐 기본적으로 강의들이 이제 그거를 재련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뭐 파괴니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갖고 있는 양은 그렇죠. 중국에 비해서 엄청난 뒤지지 거고요. 않다. 그게 아. 그 제가 오늘도 스팟으로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 하나가 끝났다. 네. 그 리튬 어떤 광산인데 광산 중에 이런 식으로 속속 사실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자기들이 다시 갖겠다.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과거에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주춤했던 걸 갖다가 네. 그 스탠스를 갖다가 천천히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셰일가스 생각이 그렇죠. 문득 나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셰일가스 나오다부터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미국은 그거 보면 참 특혜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아까 잠깐 그 미국에서 미국 내 그 광물 생산 채굴 업체들 말씀하셔서 알베마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알베마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리튬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네네. 호주 광산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는 네. 앞서 우리 중국 얘기할 때처럼 네. 결국은 채굴 단가 대비 이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 예, 보죠? 이게 벌써 이거는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 7월 31일이죠. 호주 그 캐머톤에 있는 수산화 리튬 공장 확장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확장. 네. 그래서 이거 원래 이 공장 캐파를 갖다 10만 톤 규모로 늘리고 이 공장 라인도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4개로 이 증설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이 공장 인력을 40%를 갖다가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 감소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최대 자산 운용사 있잖아요. 블랙록. 예. 블랙록이 알베마르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1,200만 주를. 이게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2,200만 주를 총 갖고 있어요. 업황이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인데 그 최대 리튬 생산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사서 그렇죠. 최대 주주가 됐다. 예, 예, 예. 이건 더군다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그렇죠. 그거다. 이게 원래 최1대 주주가 뱅가드였어요. 뱅가드도 만만치 않은 자산 운용사들이죠. 이게 운용사들이 최대 주주였군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런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적자였잖아요. 예. 알베마르 같은 경우가 이런 회사들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뭔가가 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메탈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네.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공세, 그다음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캐즘의 영향, 네.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은 거죠.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서의 경쟁은 못하지만은 핵심 광물로 해서 네. 배터리라든지 뭐 핵심 광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경쟁은 못하겠지만 북미에서만큼은 중국산을 갖다가 원천 배제함으로써 네. 사실은 이 그 북미산 그 생산되는 어떤 핵심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핵심 광물을 갖다가 저렴한 시기에 지분 투자 활동에서 이제 광물을 갖다가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즘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IRA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EC 규정에 의해서 막아지는 거고 기타 다른 법안에 의해서 중국산 핵심 광물이라든지 배터리 자체가 막아지게 되면은 가격들이 순차적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회사의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갖다 취득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북미 시장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이 북미 시장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다고 그러면은 2차 전지 뭐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네네. 소재 관련 업체도 그렇고 네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라이벌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 산업 섹터 중에서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가령 뭐 메모리 반도체 정도.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는 누가 말해도 중국산을 배제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1등이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도요타 내연 기관에서는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적어도 지금 전기차에서는 앞서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eGMP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기술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2, 3년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그 공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 자동차 공학자들의 평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현대차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GM이랑 지난주에 네네. 그 제휴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제휴의 폭도 커버리지가 뭐 온갖 데까지 다 있더군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의 아니 그 미국의 대중국 이런 배터리 쪽의 견제를 넘어서서 이를테면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겠죠. 이제 네네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현대차가 GM이랑 이런 협력을 통해서 뭔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보면 그렇게- 좀 너무 긍정적으로 아니,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도요타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을 눌렀잖아요. 현대기아차 예. 그룹이. 그다음에 지금 캐진 말씀하셨는데 EV3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 길거리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EV3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캐스퍼 일렉트릭 많이 팔리고 있는 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저가 전기차들이 이게 슬슬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평가를 얻어가면서 캐즘을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EV3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 시장에 먹힐 차종입니다. 미국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고 네. 하니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9 같은 게 올해 말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해요. EV9이 지금 거기서 잘 팔리고 있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그 대형차들도. 그렇죠. 대형차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적어도 승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나. 북미 시장에서. 네, 북미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사실은 중국이랑 붙어야 되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럽도 지금 뭐 말들이 많지만은 EU가 원래는 중국산 전기차에서 그 관세폭을 갖다가 굉장히 늘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뭐 재협상을 갖다가 다시 하고 EU에서 다시 재투표를 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EU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 중국이랑 그 손잡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춤주춤 하는데 만약에 EU가 여기서 물러나가지고 중국산 전기차에서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미래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초토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유럽에서 네.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국산 전기차가 만약에 유럽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 저가로 해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은 그 타격은 고스란히 유럽의 기존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업체들한테. 받는 받는 건데 과연 물러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뭐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유럽에서 이를테면 2035년까지 뭐 그 내연기관 전전제 그 중단 뭐 생산 중단 등등등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정책들이 조금 후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간 벌기 그렇죠. 위한 작전이다. 네, 자신들이 되는 이제 거군요. 내연기관차의 어떤 우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기존의 그 네. 유럽,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전환이 늦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늦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보통 지금 휴대폰인 어떤 예. 진화 과정을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차원의 어떤 휴대전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이런 어떤 전기차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이 대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들이 비단 배터리, 뭐 반도체 이쪽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 뭐니 해서 전방위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9일이죠. 26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10개가 대중국 제재 법안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생물보안법, 예, 뭐 그거야. 잘 뭐 많이 그다음에 알죠. 뭐 드론, 뭐 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거는 그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가 보죠. 27년 10월부터 네. 지금의 관세라든지 뭐 IRA 혜택 뭐 이런 거에 더해서 예. 27년 10월부터는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업체명까지 특정을 했어요. CATL, BYD, 엠비전 에너지, EV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등 완전히 망라를 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들이 대략 배터리 관련해서는 상위권에 있는 그렇지, 회사들이네요. 다 상위권에 있는 우리 회사들 회사들이죠. 우리나라 회사 그죠? 3, 400으로 하면 다 네. 얘네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건 뭐 별로 안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령 뭐 유틸리티 회사들이 ESS를 갖다가 건설한다. 여기에는 전혀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 국토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보 개념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중국 배터리에서 그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뭐 가령 뭐 해킹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셧업 시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거고요. 이에 더 한층 더 나가서 CATL을 갖다가 블랙리스트에 그 등장하는 걸 갖다 제한을 하자. 그게 국방장관한테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이분은 다. 그것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게 다 공화당.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포드 같은 경우가 CATL 기술 갖다가 라이선스 해가지고 미시간주에 LFP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게 그래 된다면 그 포드 공장이 아예 무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는 걸 갖다가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의 듀크 에너지가 미국 해병대 기지 ESS 설비를 갖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예. 이걸 갖다가 폐기했습니다. 중국 거 썼군요. 중국 ESS 중국 배터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폐기를 했고요. 이게 민간 프로젝트의 단계적 폐기를 갖다가 서서히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IRA법을 갖다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법안을 갖다 발의해가 통과시킨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예.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다 공화당 의원들. 근데 안보법에 주관하는 IRA법을 갖다가 폐기하겠다? 더 강화를 하면 더 강화를 하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지금 대중국 제재를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대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거나 배터리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어떤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장착이 된 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 대중국 견제 또 차단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충분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오늘도 윤성수 평론가님과 2차 전지 관련돼서 향후의 전망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니핑, 헬로키티처럼 키덜트족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피트, 등골핑을 넘어 땀골핑으로입니다.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 43일째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위는 베테랑 2가 430만 명 들어왔던데 평점은 베테랑 1보다 상당히 낮더라고요. 저번에 여기서 베테랑 했죠. 1300만 넘어야지 지금 CJ E&M이 영화 사업을 접으냐 마나의 기로점에 서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별로 평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환 감독이 머리를 짜냈는데 2는 역시 어렵나 봐요. 그 하츄핑 지금 누적 관객 수 106만 명이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2위라고 합니다. 아기상어도 뽀로로도 해내지 못한 100만을 돌파했고 사실 1, 2위가 들어보지 못한 영화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2위였던 게 2012년 개봉했던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3D랍니다. 이게 104만 명으로 12년 동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깼대요. 그다음에 1위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아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애니메이션 통틀어서요. 굉장히 초라하죠, 사실은. 일본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던가 뭐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 기록을 깬 건 뭐죠? 귀멸의 칼날? 이런 거는 진짜 관객 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1위가 220만 명이에요. 220만 4,870만 명인 마당을 나온 암탉.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격차가 꽤 있습니다만 여기서 100만 명 이상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2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100만 명 돌파한 영화가 이제 사랑의 하츄핑까지 딱 3개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인지 보신 분만 아시겠는데 네이버에 그 보신 분들 평점 순위로 오름차순 하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1위가 왕자님 등장 씬은 우산 속 강동원 수준, 노래는 겨울왕국 수준, 그게 1위던데 진짜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 정도예요? 정말 그 주작이라던가 뭐 알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좋아요, 나빠요 순위 한 550대 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알바로 그 정도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배수면은 그쵸. 진짜인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우산 속 강동원 씨는 그거는 역대급이잖아요, 진짜. 정말 그 정도를 애니메이션에서 뽑아냈다면 그 노래도 겨울왕국 수준이라고 하던데 뭐 반대 의견도 꽤 있지만 550대 60 정도면은 그 정도라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지금 전체 평점도 지금 8.9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베테랑 2랑 완전 저희가 틀리긴 하지만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은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뭐 궁금해서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사랑의 하츄핑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이 220만 명 마당을 나온 암탉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은 진짜 일단은 원소스 멀티유즈로 발전 가능성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또 되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트 등골핑을 넘어 땅골핑으로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등골핑 파산핑으로 끝나면은 산리오 포켓몬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산리오 포켓몬은 등골핑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간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이 땀을 흘려서 번 돈을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거의 쏟아 부었기 때문이지 어린이들만 좋아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등골핑 파상핑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랑 보러 갔는데 5살짜리 아이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무 감동해서 지금 이 평을 뒤지고 다닌다.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만약 그런 엄마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자기 등골 파먹는 등골핑이 아니라 자기 돈을 티니핑에 쏟아붓는 그 수준에 이르면은 그때 가서야 포켓몬, 마리오, 산리오 이걸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산리오를 보겠습니다. 산리오는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이 니케이 225가 뭐 최고가를 갔거나 아니면 뭐 지금 엔저여가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갖고 산리오 무슨 놀이공원에 많이 놀러 갔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니케이 225가 올랐어도 모든 종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종목들이 올랐죠. 니케이 225가 잘 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사업이 정말 안 되면 안 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넥슨도 거기 상장되어 있죠. 넥슨은 신고가를 못 갔거든요. 니케이에서. 근데 산리오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 산리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원 월드 커넥팅 스마일 이게 맨 처음에 떠 있습니다. 쌈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사랑의 핫쇼핑도 히트를 쳤고 티니핑 브랜드로 애니메이션으로 어느 정도 브라운관에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뭐 티니핑 월드도 만들고 티니핑 랜드라고 해가지고 뭐 옷 갈아입고 공주처럼 차려입고 뭐 15만 원 받고 애 꾸며주고 이런 것도 해요. 옷 팔고. 근데 만약에 이 산리오 그룹 수준으로 가려면 이 산리오가 걸어온 길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산리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갔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산리오 홈페이지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대표 캐릭터는 헬로키티잖아요. 1974년에 등장한 캐릭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헬로키티밖에 몰랐잖아요. 지금 오히려 헬로키티가 인기가 덜하죠. 지금 누가 인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시나모롤, 쿠로미, 그다음에 마이 멜로디. 얘네 3인이 인기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원래는 어렸을 때 다 헬로키티만 알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헬로키티 브랜드의 매출 점유율이 굉장히 비대했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다른 캐릭터들이 다채롭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3인 말고도 포차코라던가 구테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캐로캐로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캐로캐로핑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산리오가 헬로키티가 1974년에 나왔고요. 마이 멜로디가 바로 다음에 1975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캐릭터들이 나온 연도를 대충 말해보면은 캐로피가 그 개구리 있죠. 걔가 1987년 나왔고 까만 애 베드바츠마루 걔가 1993년. 그리고 폼폼프린도 다 꼬웠어요, 걔네. 얘가 1996년에 나왔고 시나모로를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쿠로미가 2005년도에 등장했고 구테타마 아까 제가 구테마롤이라고 하는 걔가 2013년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캐릭터들이 3, 40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티니핑은 지금 100개가 넘어요. 티니핑은 뭐만 붙이면 핑이잖아요. 아프면 병원핑, 안경 쓰면 안경핑, 무슨 저기 뭐 진흙을 땅굴을 파면 땅굴핑 뭐 다 붙이면 핑이에요, 그냥. 그냥 핑인데 문제는 그 캐릭터들이 일단 이 줄기를 잘 펴가지고 각각의 저기 팬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게 확장성이 있거든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헬로키티를 포함한 이 산리오의 캐릭터들은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산리오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분들만 위한 야간 IP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동영상 라이브로 직접 나오셔가지고 임원진이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가 투자하고 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해줍니다. 해피 홀리데이 해가지고 이번 연도가 헬로키티 50주년이에요. 1974년에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2024년이죠. 헬로키티 50주년이거든요. 이번 연도가. 그래서 각 무슨 뭐 저기 백화점이니 저기에서 뭐 마트 이런 데 큰 데 있죠. 스타필드 이런 데서 헬로키티 50주년 팝업 스토어 하고 막 무슨 설명회 하고 전시하고 이런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1960년대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트윈스타, 리틀 트윈스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뭐 인원수라던가 요 팬들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왔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산리오 편집사업도 있고요. 여기에 놀이공원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연극들도 하고요. 이런 휴양지의 관광지에 있는 이런 센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이게 분류해서 해놓은 겁니다. 1번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 편집샵들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은 네, 요런 상품들도 팔고 자, 이게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죠. 자, 뒤로 가보면 자, 요런 것도 팔고 어린이 화장품입니다. 어린이 화장품도 팔고 네, 이런 센터들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면 헬로키티의 매출 비중. 이거 놀이공원이고요. 자, 놀이공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어요. 자, 이런 캐릭터 제품들 엄청 다양하게 있고요.
자, 이게 캐릭터들입니다. 아까 말한 그 캐릭터들이죠. 이게 연도별로 꾸준히 나오면서 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꽤 많이 외웠거든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로키티의 비중이죠. 자, 2014년, 19년, 24년 이 10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죠. 헬로키티가 14년도에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게 75.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로키티밖에 몰랐겠죠. 10년 전에는. 점차 어떻게 되나요? 헬로키티 비중이 54.2에서 30.4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파급력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떤 저 효과가 컸던 게 쿠로미예요. 쿠로미가 2005년도에 나왔는데 얘는 말 그대로 안티 히어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문어 박사가 뜬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쿠로미가 3대장으로 떴잖아요. 원래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마이 멜로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안티 히어로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가 메인 캐릭터로 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로키티의 빈자리를 메운 거죠. 아주 좋은 효과죠. 10년간의 흐름에서 헬로키티의 비중은 작아졌으나 헬로키티의 매출액이 줄지 않았어요. 왜요? 비중은 줄었는데 이 전체 파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헬로키티 매출액은 늘었어요. 매출 비중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파이는 커져버렸는데 그 안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헬로키티는 어떻게 됐느냐. 74년에 등장해서 지금 2024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확장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헬로키티로. 헬로 미미도 나왔어. 그쵸? 헬로키티 여자친구 헬로 미미도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핫쇼핑 8월 7일 극장 개봉해서 100만 명 넘었다. 이게 포스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쌈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쌈 엔터테인먼트 매출액 951억 그리고 캐치티니핑 시리즈 누적 매출액 1,400억 원 돌파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일단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여기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다음에 이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커요. 지금 판관비, 판매비와 관람비가 이게 너무 관리비가 너무 커가지고 계속 적자예요. 지금 적자가 축소되긴 했는데 분기별로는 연간으로는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에서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3,176억 원, 당기순이익으로 7,695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판매비 및 관리비, 판관비가 많이 든 거죠. 근데 판관비가 어디서 많이 들었느냐? 이거 다 인건비입니다. 이거 다 인건비예요. 자, 이거는 지금 2023년도 분기가 아니라 연간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연간으로 따지면은 단기 순이익 적자가 1조 4천억 원입니다. 아주 큰 적자가 나고 있죠. 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인데, 자,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그렇죠?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 및 GPM. 영업이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금 매출 총이익도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직거래로 지금 바꿨죠.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판관비를 줄여야 됩니다. 매출 원가율하고 판관비율 이걸 줄여야 돼요. 매출 원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판관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판관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9.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판관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지금 배치해가지고 사업을 넓게 펼치고 있거든요. 놀이공원, 테마파크, 뭐 편집샵, 캐릭터샵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지금 초기에 투자한 비용 요거를 회수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팬덤 지표. 자, 이 인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쌈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5,123만만 개 치솟았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티니핑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티니핑 트렌지 주스 어린이날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확 튀는 게 보이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만 튈 게 아니라 사계절 튀어야 되죠.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일부분의 그 어떤 연령층에서만 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IP들입니다. 메탈 카드봇이랑 미니 특공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력 IP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니핑을 메꿔줄 다른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아까 전에 사랑의 핫쇼핑이 지금 중국에서도 개봉되어 있어요. 중국 개봉해서 지금 영화 그 상영 실적이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하고 메탈 카드봇이 2023년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성과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모션 캐슬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돈 주면은 티니핑 공주로 차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구매 회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라인업이 이렇게 메탈 카드봇 그리고 캐치 티니핑 그리고 미니포스 그다음에 요게 3분기에 프로젝트 W가 새로 나오는데 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이 산리오 그룹까지 가려면은 결국 등골핑을 넘어서 땀골핑으로 3, 4, 50대의 땀을 흘린 돈을 뺏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걸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살 파산 버릇, 80 파산까지 간다. 네, 9월 20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4년 반 만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이런 피벗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올해 말까지 50bp 정도 더, 내년에는 연간으로 한 100bp 정도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5.5%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2%포인트, 그러니까 3.5%까지 일단 내년 연말까지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까지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2%포인트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머니 무브 현상이 이제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또 우리 투자업계에서 나왔던 이 금리 인하의 기회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만한 그런 분야, 또 업종, 종목들, 상품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표적인 투자, 가장 우선되는 투자 상품은 역시 채권이죠. 단기채, 또 장기채 이렇게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국채 1년물입니다. 3.95%.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방향성이죠. 계속해서 최근 3개월새 그래프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0년물은 이제 3.71%, 오늘 소폭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 3개월새 흐름 보면 역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상품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10년물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1년물이라든가 1년 미만물들, 뭐 3개월, 5개월물, 1개월물 이런 이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또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을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 초창기에는 단기채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방법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부동산 관련 상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올 들어서 국내 상장된 해외 리츠 ETF 상품의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좋습니다. MSCI 리츠, 다우존스 리츠, 코덱스, 부동산 리츠 등등 다 1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 리츠 상품도 15%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뭐 1, 2% 정도밖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에 투자한 리츠 상품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 떨어지면 또 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미 금이라는 게 미국 달러와 같이 또 미국의 국채 금리와 역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도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초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KLX의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된 금 현물 ETF 상품의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지금 26% 정도 올랐다고 그러니까 올 들어서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50bp를 연준이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걸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뭐 연준에서 보험적으로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또 이 불황시에 안전자산 대표적인 게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투자도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주 높은 수익률을 뭐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가 떨어지면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 중에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브라질 헤아라 차트, 달러 대비 헤아라 차트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엔달러랑 똑같습니다. 떨어질수록 레아라,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라의 가격이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하나 보죠. 멕시코 페소와도 또 하나 이제 관심 그런 이제 신흥국 통화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 그림이죠. 역시 지금도 최근 들어서 멕시코 페소와도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투자 어떻게 하느냐? 보통 ETF나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국채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자산가분들 브라질 국채 투자 반복적으로 많이 해 오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라질의 레아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했을 때 일단 금리가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니까요. 금리에서 따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자 수익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환차손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 신흥국 투자에 대한 장점으로 좀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도 관련돼서도 요즘에 좋은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인도도 좀 대표적인 신흥국가 중에 하나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역시 중요한 그런 신흥국 투자국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요, 이제 주식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시장에서 마감된 러셀 2000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2.1%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이 2.3% 더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도 빅테크들 중심으로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러셀 2000주가 굉장히 그때 강하게 그 주가가 올랐었던 지수의 가격이 올랐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으니 러셀 2000을 중심으로 한 이 미국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질 법합니다.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이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소형주도 대부분 대형주에 비해서는 자금 여력이 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받는 데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투자를 받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입는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업종 중에서는 국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일단 가장 우선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라고 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국은 1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고 3년 만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국내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금리 인하 수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근데 다만 이제 바이오주는 이 종목별 편차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외에도 대표적으로 증권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건설 업종들이 금리나 수혜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왕이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주로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지수는 1% 내외의 강세를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꿉꿉했던 이 여름 정말 무덥
함께 우리를 괴롭혔던 폭염이 드디어 오늘 오후중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네. 좀 풀리는 기운이 있고 또 비 소식이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물러간 폭염처럼 이 시장의 어려움도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